포크레인 몰고 온 집안이 우리 사돈이라니. 참 세상이 우습네. 이상훈의 비웃음이 고급 한정식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변호사 딸이라도 아버지가 저 모습이면 체면이 서겠어요? 최미정이 거들면서 강도연의 흑투성이 작업복을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죠. 이민호마저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강도연은 딸의 눈물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62살에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비웃고 있는 이 남자가 내일부터 어떤 일을 벌일지를 말이죠. 이 통쾌한 복수의 이야기는 3주 전부터 시작됩니다. 서울 강서구의 작은 건설 현장, 새벽 5시면 어김없이 포크레인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도연은 벌써 30년째 이 시간에 일어나 현장으로 향했죠. 62살의 나이에도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고 포크레인 조종 실력은 젊은 기사들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현장 사무소에서 나온 김 부장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고 작업복 주머니에서 낡은 장갑을 꺼냈어요. 40년 넘게 건설 현장을 지켜온 그에게 말보다는 행동이 먼저였습니다. 땀으로 증명하는 게 그의 방식이었거든요. 강상건설이라는 회사명은 서울 건설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장이 매일 아침 포크레인을 몰고 다니는 현장 기사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도연은 일부러 그렇게 살았습니다. 현장에서 흘린 땀만큼 진실한 게 없다고 믿었거든요. 포크레인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면서 도연은 오늘도 변함없는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굴착기 소리와 함께 작업자들의 구령 소리가 현장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 서연의 결혼 이야기 때문이었죠. 서연은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당당한 딸이었지만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런 딸이 대기업 유통사 전무의 아들과 결혼을 약속했다고 했을 때 도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스러웠거든요. 아버지, 전화 좀 받으세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서연의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은 포크레인에서 내려와 그늘진 곳으로 걸어갔어요. 작업복에 묻은 시멘트 가루를 털어내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아버지, 상견례 날짜 잡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상견례라는 게 그리 만만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 서울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서연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도연은 딸의 고민을 알 것 같았어요. 30살이 다 되어가는 딸이 결혼을 앞두고 아버지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뭐든 말해봐. 그냥 평소 모습 그대로 와주세요. 괜찮죠?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딸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거든요. 서연은 신랑 집안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예의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본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알겠다. 아버지 평소 모습 그대로 갈게. 고마워요, 아버지. 그런데 미리 양해는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신랑 아버지께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도연은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서구 건설 현장에서 보이는 한강은 오늘도 잔잔했어요.
40년 전 서울에 와서 첫 삽을 뜬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포크레인 한 대로 시작했죠. 지금은 전국에 지사를 둔 건설회사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때와 같았습니다. 오후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은 딸의 부탁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평소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것, 그건 단순히 작업복을 입고 가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달라는 거였습니다. 며칠 뒤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신랑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현장 상황 때문에 차림이 단순할 거라고요. 뭐라고 하시던? 괜찮다고 하세요. 이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너무 쉽게 넘어간 것 같았거든요. 보통 첫 상견례에서 격식을 중시하는 집안이라면 좀 더 신경 쓸 법한데 말이죠. 서연이 미리 보낸 문자 메시지를 도연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현장 상황으로 간단한 차림 이해합니다라는 회신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과연 진심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훈이라는 신랑 아버지에 대해 서연이 들려준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면 뭔가 불안했습니다. 한성 트레이드 전무라는 직책, 강남에 사는 집안, 그리고 무엇보다 격식과 체면을 중시한다는 점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상견례를 사흘 앞둔 목요일 밤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강서구 재개발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작업자 2명이 매몰되었어요. 도연은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상황이 어때? 한 명은 구조했는데 또 한 명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함께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어요. 도연은 곧바로 작업복을 갈아입고 헬멧을 썼습니다. 조심해서 파야 해. 자칫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밤새도록 구조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직접 포크레인을 몰면서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어요. 한 삽 한 삽이 생명과 직결된 일이었거든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작업자를 무사히 구조해냈습니다.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친 사람들 병원비는 회사에서 다 부담하고 가족들한테도 연락드려. 도연은 작업복에 묻은 흙과 시멘트 가루를 털어내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틀 뒤면 상견례였어요. 딸이 부탁한 대로 평소 모습 그대로 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면서 도연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 현장에서 생긴 작은 상처들이 그의 삶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것이 진짜 강도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랑 집안이 정말로 이해한다고 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한 걸까요? 도연은 딸을 위해서라면 어떤 모욕도 참을 수 있었지만 서연이 상처받는 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새벽 5시 도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김 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강남 재개발 현장에서 사고 났습니다.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매몰됐어요. 도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딸의 상견례가 있는 날이었지만 사람 목숨이 먼저였거든요. 그는 서둘러 작업복을 챙겨 입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강남 재개발 현장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구급차와 소방차가 줄지어 서 있고 작업자들의 가족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현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어요. 어디 부분이 무너진 거야? 309 쪽 기초 공사 구간입니다. 어젯밤 비가 많이 와서 집안이 약해진 것 같아요. 소방서에서 온 구조대장이 상황을 설명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일반적인 구조 장비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였거든요. 깊이도 깊고 자칫 잘못하면 추가 붕괴 위험이 있었어요. 중장비가 필요합니다. 포크레인으로 조심스럽게 파야 해요. 도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그는 직접 포크레인 운전석에 올라탔어요. 40년간 쌓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회장님, 위험합니다. 전문 구조대가 시간이 없어. 1시간만 더 지나면 생존 확률이 떨어져.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포크레인을 천천히 움직여 무너진 흙더미에 접근했어요. 엔진 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생존자들의 신음소리라도 들으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생존자를 발견한 건 사고 발생 2시간 뒤였어요. 다리가 부러진 채로 의식을 잃어 있었지만 다행히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어요. 한 명 더 있어요. 여기 밑에 소리가 나요. 두 번째 생존자는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더욱 신중하게 포크레인을 조작했어요. 한 번의 실수라도 하면 매몰된 사람이 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거든요. 회장님, 조금만 더 왼쪽으로. 알겠어. 구조대원과의 호흡이 점점 맞아갔습니다. 도연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포크레인 버킷이 흙을 조금씩 걷어낼 때마다 그의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세 번째 생존자까지 모두 구조하는데 4시간이 걸렸어요. 도연은 포크레인에서 내려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1시 20분이었어요. 상견례는 12시에 시작이었거든요.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모두 살렸어요. 구조대장이 감사 인사를 건넸지만 도연은 이미 마음이 급했습니다. 강남 한정식집까지 가려면 포크레인으로도 40분은 걸렸거든요. 게다가 지금 모습으로는 상견례장에 갈 수 없었어요. 작업복은 진흙투성이었고 얼굴과 손에도 시멘트 가루와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도 작은 돌멩이들이 박혀 있었어요. 평상시 같으면 집에 가서 깨끗이 씻고 정장으로 갈아입었을 텐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김 부장, 뒷정리 잘 부탁해. 나는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해. 네, 회장님.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도연은 현장에 있던 포크레인에 그대로 올라탔습니다. 딸과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거든요. 서연이 평소 모습 그대로 와달라고 했을 때 이런 상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말이죠. 포크레인을 몰고 강남으로 향하면서 도연은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이 모습으로 상견례장에 나타나는 게 맞을까? 신랑 집안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려면 집에 들려야 하는데 그럼 1시간은 더 늦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강남의 한정식집에 도착한 건 12시였어요. 포크레인이 고급 한정식집 앞에 서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고급 승용차들 사이에 있는 공사용 포크레인이 눈에 띌 수밖에 없었거든요. 도연은 포크레인에서 내려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정식집 입구로 걸어가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작업복 차림의 흙투성이인 모습이 이상해 보일만 했습니다. 저분 뭐지? 포크레인 몰고 온 건가? 여기 이런 데가 아닌데. 지나가는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도연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40년간 현장에서 일하면서 그런 시선들은 익숙했거든요. 한정식집 입구에서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손님, 혹시 잘못 오신 게 아닌가요? 강도연인데요. 예약되어 있을 거예요. 직원은 예약 명단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명히 예약은 되어 있었지만 이런 모습일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아, 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연회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시선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연회장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신랑 집안에서 먼저 와 있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과연 이 모습으로 들어가도 될까? 신랑 집안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연이 연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안에 있던 사람들의 대화가 뚝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작업복 차림의 흑투성이인 모습이 고급 한정식집 분위기와는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아버지, 서연이 놀란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딸의 표정에는 걱정과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분명히 평소 모습 그대로 와달라고 했지만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신랑 측 가족들의 표정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특히 이상훈과 최미정의 얼굴에는 당황과 함께 뭔가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침착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실내 분위기는 이미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나 당황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연회장 안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이상우는 잘 다린 정장에 고급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최미정은 한복 치마 저고리에 진주 목걸이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서자 이상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전에 간단한 차림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런 모습일 줄은 몰랐던 거죠. 작업복에 묻은 시멘트 가루와 흙먼지가 고급 한정식집 분위기와는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최미정이 어색하게 일어나면서 인사를 건넸지만 시선은 도연의 더러워진 옷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과 함께 뭔가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구조 작업을 하다 보니 도연이 사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이상우는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는 시계를 보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늦으셨네요. 이미 12시를 넘겼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이 매몰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자, 일단 앉으시죠. 서연이 아버지를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딸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평소 모습 그대로 와달라고 부탁한 건 자신이었지만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신랑인 이민호는 아버지 옆에 앉아서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에도 미묘한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예비 장인이 이런 모습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아무래도 손부터 씻고 오시는 게 좋겠어요. 최미정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도연의 손에 묻은 흙을 보고는 참을 수 없었던 거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선 도연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말이 아니었어요. 얼굴에도 시멘트 가루가 묻어 있고 머리카락에는 작은 돌멩이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자신의 모습이었거든요. 손을 씻고 돌아왔을 때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한정식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오면서 대화도 시작됐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저희 민호는 한성 트레이드에서 일하고 있어요. 팀장으로 승진한 지 얼마 안 됐죠. 최미정이 자랑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이상훈도 거들었어요.
우리 회사가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꽤 알려져 있거든요. 매출이 연간 5천억 정도 되니까. 그러시군요. 도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좀 더 관심을 보이거나 감탄을 표할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았거든요. 강도연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건설 일을 합니다. 아, 건설업이군요. 어느 회사에서?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상건설 회장이라고 말하기에는 지금 모습이 너무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딸의 부탁도 있었고요. 강상건설이라고 작은 회사예요. 아, 이상훈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작은 건설회사라니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거죠. 최미정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서연이가 변호사라고 하던데 어느 로펌에 다니나요? 태평양 로펌이요. 기업법무팀에서 일해요. 서연이 대답했지만 최미정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유명한 대형 로펌이었지만 그녀가 원했던 반응은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요즘 변호사들이 워낙 많아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그 말 속에는 미묘한 비하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참고 넘어갔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프랑스 여행을 다녀왔어요. 민호가 와인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문한 와인을 가리켰어요. 한 병에 수십만 원은 할 것 같은 비싼 와인이었습니다. 와인 드실 줄 아세요? 이상훈이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소주 정도만 가끔. 아, 그러시군요. 이상훈의 반응에는 약간의 우월감이 묻어나 있었어요. 자신들이 더 세련되고 교양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식사가 진행되면서 대화는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신랑 측은 해외여행, 명품, 문화생활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도연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요즘 현장이 바쁘세요? 최미정이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오늘 아침 일을 떠올렸어요. 오늘 아침에도 매몰 사고가 나서 구조 작업을 했어요. 다행히 3명 다 살렸습니다. 아, 최미정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생명을 구한 이야기인데도 별로 감동받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위험한 일을 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위험한 일이네요. 안전사고 같은 게 자주 일어나나요? 이상훈이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현장 일을 하찮게 여기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현장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한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도연이 진지하게 대답했지만 신랑 측 가족들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흥미롭지 않았던 거죠. 민호는 해외 바이어들과 미팅도 많이 해요. 영어도 유창하고. 최미정이 다시 아들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이민호도 거들었어요. 다음 달에 유럽 출장도 가야 해요. 새로운 브랜드 계약 때문에. 대단하네요. 서연이 예의상 감탄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양가 사이의 격차가 대화 속에서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도연은 조용히 식사를 하면서 상황을 지켜봤어요. 신랑 측 가족들의 시선과 말투에서 자신을 무시하는 기색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상훈의 태도는 처음보다 훨씬 냉담해져 있었어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최미정이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상의해서. 웨딩홀은 신라 호텔로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가 격이 있거든요. 이상훈이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이미 다 정해진 일인 것처럼요.
도연의 눈썹이 미묘하게 움직였어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결혼은 평생에 한 번 하는 일이잖아요. 좀 투자해야죠. 최미정의 말에는 은근히 도연 측의 경제력을 시험해보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그런 속내를 간파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 친척들도 다 부르려면 최소 300명은 될 것 같아요. 이민호가 덧붙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300명 규모의 웨딩이라니 비용이 얼마나 들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의 시선에는 이제 노골적인 실망과 불만이 드러나 있었어요. 도연의 모습과 말투가 그들이 기대했던 사돈과는 거리가 멀었던 거죠.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상훈이 자리를 뜨면서 최미정과 이민호에게 눈빛을 보냈어요. 뭔가 이야기할 게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도연도 그런 분위기를 느꼈어요. 40년간 현장에서 살아온 그의 경험으로는 이런 상황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속마음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의 징조를 알고 있었거든요. 서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딸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딸에게 안심하라는 듯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각오를 다지고 있었어요. 이상훈이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더욱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결정을 내린 듯한 모습이었어요. 최미정과 이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사이에 무언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았거든요. 도연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제 정말로 본색이 드러날 시간이라는 걸 말이죠. 지금까지는 그저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뭔가 결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마무리되고 후식이 나올 무렵 이상훈이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고급 와인을 마시던 분위기와는 달리 갑작스러운 변화였어요. 그는 도연을 바라보면서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사돈 어른과 한잔 해야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주잔을 받았어요. 이상훈이 술을 따라주면서 말했습니다. 현장 일이 힘드시겠어요. 몸도 많이 상하고. 괜찮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소주 한 잔을 마신 이상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술김에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최미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의 시선은 도연의 작업복을 훑으면서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견례에 이런 차림으로 오시는 건 좀. 최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참았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가 급한 일이 있으셔서. 급한 일이라고 해도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최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도연은 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40년간 현장에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온 그였지만 이런 노골적인 무시는 처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매몰되어서 어쩔 수 없이. 사람 구한 게 그렇게 자랑스러우신가요? 이상훈이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소주가 몇 잔 더 오가면서 그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자랑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도연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이상훈은 비웃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마치 관객들에게 보여주듯 말했습니다. 참 웃기네요. 포크레인 몰고 온 집안이 우리 사돈이라니. 그 순간 연회장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설마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여보,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최미정이 형식적으로 말렸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동조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히려 남편이 자신이 하고 싶었던 말을 대신해줘서 속 시원하다는 듯 했습니다. 뭐가 너무해요? 사실을 말한 건데. 아무리 변호사라고 해도 아버지가 이런 모습이면 체면이 서겠어요? 최미정의 말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사람 뭐지? 정말 포크레인 몰고 온 것 같은데. 상견례 자리에 저런 모습으로 와도 되나? 요즘 세상이 참. 도연은 주변의 시선들을 느꼈지만 꿋꿋이 자리를 지켰어요. 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모욕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자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 우리 그만 가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기가 힘들었던 거죠. 하지만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일단 시작된 일은 끝을 봐야 한다는 게 그의 철칙이었거든요. 민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상훈이 아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이민호가 입을 열었어요. 서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약혼자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이민호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약혼자마저 자신을 등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민호 씨,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민호는 시선을 피했어요.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안과는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결혼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거든요. 그 말은 사실상 파혼 통보였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금까지 사랑한다고 했던 남자가 이런 식으로 배신할 줄은 몰랐던 거죠. 도연은 딸의 눈물을 보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모욕당하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딸이 상처받는 건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도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분노가 억제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의지도 담겨 있었어요. 서연아, 일어나. 아버지. 서연은 눈물을 훔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계속 따라왔지만 도연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식사 잘했습니다. 수고하세요.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신랑 측 가족들은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이상우는 아예 고개도 돌리지 않았고 최미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나 그럴 줄 알았어요. 최미정의 중얼거림이 들렸지만 도연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연회장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서연이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평소 모습으로 오시라고 해서.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야.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없던 차가운 분노가 서리고 있었어요. 4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을 저렇게 모욕하다니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었습니다. 한정식집을 나서면서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어요. 포크레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면서 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딸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괜찮다. 오히려 잘 됐어. 진짜 모습을 봤으니까. 포크레인에 시동을 걸면서 도연은 백미러로 한정식집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는 아마 자신들을 비웃고 있을 거예요. 포크레인 몰고 온 집안이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누구인지, 강상건설이 어떤 회사인지를 말이죠. 그리고 오늘의 모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도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온화하고 겸손한 모습에서 단호하고 결연한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40년간 쌓아온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아버지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뭔가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도연은 운전대를 꽉 잡고 앞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 달라질 거다. 그의 말은 중얼거림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계속 흐느꼈습니다. 포크레인 조수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딸을 보면서 도연의 마음도 아팠어요.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괜한 욕심을 부려서.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딸을 바라보고 다시 전방을 주시했어요. 괜찮다. 오히려 잘 됐어. 잘 됐다는 게 무슨.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의 진심을 확인했으니 된 거지.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서연은 아버지의 말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강석으로 향하면서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40년 전 아무것도 없던 서울에 와서 첫 삽을 뜬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 도연은 22살이었습니다. 포크레인 한 대와 트럭 한 대가 전 재산이었죠. 서울의 작은 건설업체에서 시작한 개인 사업이 지금의 강상건설이 되었어요. 전국 주요 도시의 아파트 단지와 상업용 빌딩 상당수가 그의 손에서 지어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명 오피스텔, 부산 해운대의 고급 아파트, 대구와 광주의 대형 쇼핑몰까지 강상건설의 작품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그런 성공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현장에서 포크레인을 몰았고 작업복을 입고 흙먼지를 마시며 살았어요. 그게 진짜 건설업이라고 믿었거든요. 아버지는 왜 항상 현장에만 계세요? 회장님이시잖아요. 몇 년 전 서연이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현장을 모르면 진짜 건설을 할 수 없어. 책상에 앉아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없거든. 실제로 강상건설은 업계에서 안전사고율이 가장 낮은 회사로 유명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현장을 관리하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아침 매몰 사고도 그래서 직접 나선 거였죠. 집에 도착해서 도연은 작업복을 벗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각종 표창장과 감사패가 걸려 있었어요. 서울시 건설업 발전 공로상,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까지 다양했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알던 아버지는 일부에 불과했던 거죠. 아버지, 강상건설이 이렇게 큰 회사였어요? 큰 회사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성실하게 해온 회사지. 도연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제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말이죠. 강상건설의 연매출은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상훈이 자랑하던 한성트레이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어요. 게다가 건설업은 유통업보다 사회적 영향력도 훨씬 컸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서연이 궁금해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강상건설 회장이라고 밝혔다면 신랑 측 가족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말이죠. 그럴 필요 없었어. 진짜 마음을 보고 싶었거든. 도연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돈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었습니다. 도연은 서재로 들어가서 책상에 앉았어요. 컴퓨터를 켜고 강산건설 임원들에게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거였거든요. 한성트레이드라는 회사에 대해서도 조사 지시를 내렸어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재정 상태는 어떤지, 거래처는 어디인지 자세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강산건설의 정보력은 대단했어요. 건설업을 하면서 전국의 기업들과 네트워크를 쌓아왔거든요. 한성트레이드 정도는 하루면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훈이 전무로 있는 한성트레이드는 생각보다 취약한 회사였어요. 자금 사정도 넉넉하지 않았고 주요 거래처들과의 관계도 불안했습니다. 특히 물류창고 임대료를 많이 밀린 상태였어요. 도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포크레인 몰고 온 집안이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곧 어떤 현실을 맞게 될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아버지, 뭘 하고 계세요? 서연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컴퓨터를 끄고 딸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 좀 바빠질 것 같구나. 무슨 일이세요? 별일 아니야. 회사 일 좀 정리하려고. 도연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서연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오늘 오후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날 밤 도연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오늘 당한 모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오히려 안도감이 더 컸어요. 드디어 가면을 벗을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40년간 숨겨왔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성트레이드 본사 건물 앞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평상시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강산건설 법무팀이 건물 입구에 모여 있었거든요. 저기 뭔 일이야? 강산건설 사람들 같은데. 출근하던 한성트레이드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강산건설 로고가 새겨진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이 등기부 등본을 들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를 강산건설 법무팀 직원들이 따라갔어요. 건물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및 관리주체 변경 공지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어요. 한성트레이드 임직원들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습니다. 임대차 해지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 건물의 실제 소유주가 강산건설 강도현 회장님이십니다. 앞으로 모든 관리 업무는 강산건설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관리사무소의 설명을 들은 직원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들이 10여 년간 사무실로 사용해온 건물이 강산건설 소유였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잠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회사가 이 건물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니었나요? 한성트레이드 총무팀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등기부 등본을 펼쳐 보이면서 설명했어요. 임대계약이 만료되었고 소유주 측에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출입과 관리 권한이 소유주 측으로 전환됩니다. 건물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한성트레이드 직원들은 휴대폰으로 위층에 있는 임원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훈 전무는 아직 출근 전이었거든요. 강산건설 법무팀장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강산건설에서는 한성트레이드와 원만한 해결을 원합니다. 다만 새로운 조건으로 협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조건이요? 관리비 조정과 함께 사업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말은 사실상 영향력 확대 의사를 밝힌 것이었어요.
한성 트레이드 직원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때 건물 밖에서는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제보를 했던 거죠.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건물 앞을 둘러쌌습니다. 강상건설이 한성 트레이드 지분 인수 MOU를 체결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임시이사회 소집 공고가 게시됐다는데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강상건설 측에서는 공식 발표는 추후에 있을 예정이라는 짧은 답변만 했어요. 하지만 이미 뉴스는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10시경 이상훈이 급히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나온 거였어요. 집에서 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달려온 것이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상훈은 총무팀장에게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직원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무님, 강상건설에서 우리 건물 소유주라고 하는데. 강상건설? 그게 어디 회사야? 이상훈은 처음 듣는 회사명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서연의 아버지가 다닌다던 작은 건설회사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서울에 본사를 둔 건설회사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직원이 급히 조사한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상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강상건설의 규모가 한성 트레이드보다 훨씬 컸던 거죠. 회장이 누구라고? 강도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순간 이상훈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강도현, 바로 어제 포크레인 몰고 왔다고 비웃었던 그 사람이었거든요. 설마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일까 싶었지만 곧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런 젠장. 이상훈은 욕설을 내뱉으며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급히 최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어제 그 사람이. 전화 너머로 최미정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도 뉴스를 통해 상황을 알게 된 상태였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강상건설 회장이 한성 트레이드 지분 인수 계약 체결한다고. 맞아. 그 강도현이라는 사람이 강상건설 회장이야. 최미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제 포크레인 타고 온 사람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들보다 훨씬 큰 회사 회장이었던 거죠. 한편 한성 트레이드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제 이상훈 전무가 상견례에서 상대방을 무시했다는 이야기도 함께 돌았어요. 전무님이 상견례에서 뭔가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거든요.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강상건설이 전날 밤부터 한성 트레이드의 지분을 대량으로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내 매매와 우호 지분을 합쳐 과반 의결권을 확보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전무님, 강상건설이 우리 회사 지분 51%를 확보했답니다. 임시이사회 소집 공고도 게시됐어요. 연달아 들려오는 소식에 이상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강상건설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훨씬 컸던 거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소식이 톱으로 다뤄졌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둔 강상건설이 유통업체 한성 트레이드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강상건설은 연매출 5천억 원 규모의 대형 건설업체로 뉴스를 본 이상훈과 최미정은 말을 잃었어요. 연매출 5천억이라니 한성 트레이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최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포크레인 몰고 온 집안이라며 비웃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어요. 이민호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제 자신이 파혼을 통보한 상대가 이런 집안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다.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지.
하지만 이상훈의 목소리에는 이미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강상건설 같은 대기업이 마음먹으면 한성트레이드 정도는 쉽게 흔들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이상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모욕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포크레인 몰고 온 집안이라고 비웃었던 것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2시 한성트레이드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에 임시이사회가 소집됐습니다. 평소에는 원래 회의나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만 사용되던 이곳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검은색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섰어요. 강도현이었습니다. 어제의 흑투성이 작업복 차림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맞춤 정장에 고급 넥타이,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 있는 분위기가 회의실을 압도했습니다. 도연의 뒤를 따라 강상건설 임원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법무팀장, 기획실장, 그리고 재무담당 이사까지 모두 한성트레이드 임원들보다 한 수 위의 포스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상훈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던 상황이 하루 만에 완전히 뒤바뀐 거였죠. 최미정은 회의실 바깥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건설 법무팀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성트레이드 임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상건설 대표이사 회장 강도현입니다. 법무팀장의 소개에 한성트레이드 임원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하지만 이상훈만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모욕이 떠올라서 도저히 눈을 마주칠 수 없었거든요. 도연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으면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성트레이드의 경영진 교체에 관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경영진 교체라니 이미 결론이 정해진 것 같은 말투였거든요. 강상건설은 한성트레이드의 과반 지분을 확보한 새로운 주주로서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상건설 기획실장이 자료를 펼쳐 보이면서 설명했어요. 한성트레이드가 사용하는 물류창고, 유통 네트워크, 심지어 금융거래까지 상당 부분이 강상건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를 이끌어갈 경영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훈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결국 자신을 겨냥한 말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도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어제 상견례 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도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모욕하는 전문은 이 회사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이상훈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한 말들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포크레인 몰고 온 집안이라고 하셨죠.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욕하는지 아십니까?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억제되어 있었지만 그 무게감은 더욱 컸어요.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건물들이 세워진 겁니다. 한성트레이드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의 말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이 과연 직원들을 제대로 이끌 수 있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도연의 말을 곱씹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상훈의 평소 행동을 생각해보면 부하 직원들에게도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강상건설 법무팀장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상훈 전무의 면직안을 상정합니다.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한성트레이드 이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사실 그들도 이상훈의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불만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만장일치로 이상훈의 면직안이 가결됐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전무직에서 면직됐습니다. 이민호 팀장의 채용 취소도 함께 결정됩니다. 이상훈의 아들까지 회사에서 퇴출당하는 순간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이상훈은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이상훈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하루 만에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최미정이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하죠? 최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상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전혀 서지 않았거든요. 한편 회의실에서는 새로운 경영진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강상건설에서는 한성트레이드를 완전히 인수하기보다는 경영 개선을 통해 정상화시킬 계획이었어요. 유능한 인재들은 그대로 두고 경영 시스템만 개선하겠습니다. 도연의 말에 남아있는 임원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대량 해고나 구조조정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다만 앞으로는 직원들을 존중하고 상생하는 경영을 해야 합니다. 도연은 이어서 회사 운영 방침에 대해 설명했어요. 강상건설의 경영 철학인 현장 중심, 사람 중심의 가치를 한성트레이드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연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도연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한성트레이드 경영진 교체 소식이 자세히 보도됐어요. 업계에서는 인격 없는 임원의 몰락이라며 화제가 됐습니다. 강상건설의 이번 결정은 기업 경영에서 인격과 품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왔어요. 이상훈과 최미정은 집에서 뉴스를 보면서 말을 잃었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게 뒤바뀐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아버지, 우리 정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민호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실업자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모르겠다. 일단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겠어. 하지만 이상훈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이번 일이 업계에 알려진 이상 다른 회사에서 받아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도연은 강서구의 집에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서울에 와서 시작한 일들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딸 서연도 이제는 아버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겸손하지만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확실히 보았거든요. 일주일 후 서울 강서구의 도연의 집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집 앞 마당을 스쳐 지나갔어요. 도연은 거실에 앉아서 딸과 함께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며칠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그녀에게는 큰 충격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도 새롭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난 며칠간 언론에서 쏟아진 보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회사 규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철학과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도연은 딸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자랑스러울 것까지야.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저라면 그렇게 참을 수 없었을 거예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상견례 자리에서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났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어요. 겉모습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지. 사람은 결국 본 모습으로 평가받는다. 도연의 말은 담담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4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였습니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강남의 소란스러움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이상훈 가족이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맞고 있었습니다. 한성 트레이드에서 면직된 후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급격히 추락했어요.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김 사장도 전화를 안 받네요. 최미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지금까지 친분을 과시하던 사교 모임에서도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이상우는 며칠 전부터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 때문에 어느 회사도 선뜻 나서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제가 뭔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난 일을 돌이켜보니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성급했는지 깨달았어요. 서연을 잃은 것도 후회됐습니다. 이제 와서 뭘? 이상우는 쓸쓸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아파트도 매물로 나온 상태였어요. 앞으로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반면 강도연은 예전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언론에 관심이 쏟아졌지만 그는 특별히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기자들이 자꾸 인터뷰 요청을 해요.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화제가 된 사건이라 언론에서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필요 없어. 할 말 다 했어. 도연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그에게는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강상건설 직원들도 회장의 모습을 보며 새삼 감동했어요. 성공해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 더욱 존경스러웠거든요. 정말 우리 회장님 같은 분을 만나기 쉽지 않죠. 맞아요. 저런 분이라서 회사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장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회 전반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각종 포털 사이트와 소셜미디어에서는 관련 이야기들이 계속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겸손하구나.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네. 시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도연에게 호의적이었어요. 반면 이상훈 가족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한성 트레이드는 강상건설의 관리 하에서 새로운 체제로 안정화됐어요.
직원들의 만족도도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오니까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회사에서 일하는 기분이 나네요. 한성 트레이드 직원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었어요. 강상건설의 사람 중심 경영 철학이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연은 딸과 함께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는 계절이었어요. 조용한 산책로를 걸으면서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결혼보다는 일에 집중하려고 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이 더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좋지. 급할 것 없어. 도연은 딸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억지로 결혼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서연의 말에 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딸이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된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으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강서구 너머로 붉은 노을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도연과 서연은 나란히 앉아서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번 일로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 도연의 대답은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 안으로 들어가니 식탁에는 소박한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몇 가지 반찬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거든요. 우리 딸이 잘 커져서 고마워. 도연도 딸에게 고마워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버지를 믿고 따라줘서 말이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음 놓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난 일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잔잔하게 울려 퍼졌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될 거였어요. 도연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순간 진짜 가치를 잃는다는 교훈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이번 일을 겪으며 얻은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습니다.